영주차 수업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독서부터 할 텐데, 독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 비문학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어려워. 실은 이제 교과 과정으로 따지면 2학년 2학기 때 아마 독서가 나올 거고, 그 전까지 문학으로 채워져 있는데,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여기 파트. 근데 다행인 게 갈수록 비문학이 조금씩 쉬워지고 문학이 어려워져. 갈수록. 그래서 실제 니네 때는 니네가 2022 개정이잖아. 네. 지금 문학 몇 문제 돼? 지금 현재 2015 개정에서 독서 몇 문제일까요? 지금은 17문제예요. 그런데 니네는 2022 개정이잖아. 네. 몇 문제로 줄어들어? 줄어들어. 문제수 자체가. 대신 문학이 지금 17문제에서 16문제로. 거의 그대로 유지되지. 그러니까 독서가 좀 많이 쉬워지는 편이야.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독서가 좀 어려워야지 문제 난이도가 좀 생긴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독서 어렵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먼저 볼게. 선생님이 추구하는 독서의 방향은 첫 번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슨 독해? 구조 독해. 선생님이 지향하는 독해는 구조 독해야. 근데 구조 독해가 잘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 개념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공부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구조 독해랑 좀 반대되는 게 무슨 독해냐면 내용 독해야. 내용 독해. 그러니까 내용 독해는 뭐니? 거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야. 어려우면 여러 번 읽어보고 그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독어. 이게 내용 독해.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왜 별로 좋아하지 않냐면 국어 수업이 자꾸 변질이 돼. 만약에 거기에 과학이나 기술 지문이 나왔단 말이야. 생물 지문이 나왔다면 수업할 때 내가 무슨 선생이 되어 있어? 그래, 생물 선생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건 국어의 본질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나오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뭘로 수업해야 돼? 국어로 수업해야 되잖아. 근데 아침에는 생물 선생님이 됐다가 오후에는 생윤 선생님이 됐다가 이렇게 되잖아.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나는 생윤이나 윤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인문 지문에 유리해. 나는 생물을 선택하기 때문에 과학 지문이 유리해. 이런 거는 없어야 돼. 말 그대로 국어니까.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글이 어떤 짜임으로 됐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구조 독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향하는 얘는 글의 내용보다는 글의 구성과 짜임, 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야. 필요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찾아서 풀면 돼. 대신 어떤 내용을 어떤 흐름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지만 보고 필요한 내용은 그때그때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리는 속도가 어떻게 돼? 좀 더 빨라져.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그 어려운 문제, K의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이게 구조 독해야. 일단 첫 번째 추구미야. 구조 독해. 추구하는 거야. 구조 독해야.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독해일까?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능동적인 독해를 선생님이 추구해. 능동적인 독해가 뭘까? 아까 잘 모르면 어떻게 한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능동적인 독해의 반대는 뭐가? 수동적. 그래, 수동적인 독해. 수동적 독해야. 그럼 능동적 독해, 수동적 독해는 뭐야?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거지. 그럼 능동적 독해는 뭐야? 눈 앞에서도 알아서 읽히는 건가? 그러면 수동적 독해는 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해하는 거야, 그지? 그럼 능동적 독해는 뭘까? 자동으로? 그건 자동적 독해? 아니지.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 물으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글을 읽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해보고 배경 지식을 활용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틀려. 그건 능동적 독해가 아니야. 요번에 뭐 수능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 철학 칸트 지문에. 근데 그건 논란거리가 안 돼. 왜? 모든 지문의 답은 어디 있어야 돼?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에 있어야지. 지문만 가지고 풀면 문제될 게 없어.
지문 밖에서 무슨 철학자가 이건 뭐니 해서 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수능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능동적 독해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정리하면 안 돼. 그럼 선생님이 말하는 능동적 독해는 이렇게 생각해. 예측과 확인. 예측과 확인이야. 그 예측은 어디서 예측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아까 피드백 할 때 예측해봤어, 우리? 어디에서 예측해봤지? 중심. 맞아, 중심 문장인데 어디에 중심 문장? 대부분은 첫 문단의 중심 문장을 통해서 예측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의 글은 우리가 수능이 어렵잖아. 수능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왜 수능이 어려울까? 내신보다는 수능이 어렵지. 처음 보는 지문. 처음 보는 지문이라서. 내신은 뭐가 있어? 배웠던. 시험 범위가 있잖아. 근데 독서는 시험 범위가 없지. 전범위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좀 더 그걸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측을 가능할 수 있게 하니까 내신은 쉬운 거고 수능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그러면 선생님 같은 수능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내신보다 수능이 더 쉬워. 선생님 진짜 기본적으로 수능이 훨씬 쉬워. 왜 그럴까? 똑같아. 이유가 똑같아. 내신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수능은 예측이 가능해.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인데 학생들은 내신이 예측이 가능하고 수능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선생님은 내신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수능이 예측이 가능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똑같은 건데 왜? 이게 포인트의 문제야. 어디다가 포인트를 주느냐야. 내신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면 지문에. 내신 지문 나올 거 정해져 있잖아. 시험 범위 지문. 뭐 외부 지문 나와봐야 극히 일부니까. 근데 수능은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 예측이 불가능. 근데 선생님은 반대로 지문에다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문제에다 포인트를 주는 거야. 수능? 나오는 문제 뻔하지 뭐. 그 문제 뻔하게 나와. 뭐만 바뀌는 거야? 앞에 있는 지문만 바뀌는 거야. 이게 수능이야. 그래서 문제만 보면 어떤 유형이 나왔구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가 보여. 하지만 근데 내신은 지문은 고정인데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 외부 지문이 어떤 게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한테는 수능이 더 예측이 쉽고 내신이 예측이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건 문제뿐만 아니라 글의 구성도 비슷해. 글도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뒤로 어떤 내용이 이어지겠다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글을 자꾸 구조로 읽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예측이 가능하지. 그러면 예측하고 나서 첫 번째 문단 예측해. 그 다음에 뭘 결정하냐면 독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이 글들은 어떻게 진행될 거니까 나 거기에 따라서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한 내용이 뒤에 나왔어. 그럼 기분이 어때? 되게 좋지.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예측해서 두 번째 문단은 예측이 맞아. 그럼 그 예측대로 가면 글 읽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능동적 독해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읽지 말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그때는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 글의 짜임과 구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야. 이게 독해인 거야.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정리해 볼까? 좀 더 쉽게 정리해 보자면 독해는 내용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다? 그래, 구조. 근데 구조 중심인데 구조를 좀 더 어려워. 구조를 좀 더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소제목 중심이다. 이렇게 돼. 소제목을 연결하면 이건 어떤 내용,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인 거야. 여기서 만약에 현대사회 뭐 구성 원리가 나와 있어. 근데 구성 원리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구성 원리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머리가 터져.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구성 원리가 나와 있구나. 제목인 현대사회의 구성 원리. 그 내용 필요하면 어떻게 찾아서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야. 선생님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킬러 문제야. 흔히 말하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 그 문제 풀 때 가서 읽는 거야. 근데 나는 목표가 1등급이야. 나는 1등급만 맞으면 돼. 그러면 킬러 문제는 다 틀려도 1등급 맞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킬러 문제는 안 풀고 어디로? 뒤로 다 넘겨. 그리고 시간 남으면 그때 돌아와서 푸는 거야. 근데 너네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잖아. 그런 문제 푸는데 보통 4분씩, 5분씩 걸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실력이 비슷한 학생이라도 어떤 순서대로 푸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너네 시험 보고 나서 뒤에 못 푼 문제들 몇 개 풀어보면 풀 수 있었던 문제들 분명히 있잖아. 근데 앞에서 풀지도 못하는 거 5분씩 붙잡고서 틀린 문제도 있잖아. 이걸 바꾸면 어떨까요? 응?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조독해는 내용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다? 구조 중심. 즉 소제목 중심이라는 거야.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각종 우리가 체크리스트들이 필요해. 체크해야 될 것들. 그래서 첫 번째,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어떤 이제 물음표라든지, 첫 번째 문단에 물음표가 나오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글의 흐름인 거야. 물음표라든지. 또 개념이 나와. 개념은 중심 문장이 절대 될 수가 없어. 왜 개념은 중심 문장이 아니냐면, 내가 아까 현대사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구성이란 말의 의미를 몰라. 그러면 앞에 설명이죠. 구성은 이러이런 걸 구성이라고 한다. 원리는 이러이런 걸 원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은 내가 너네한테 학생들한테 뭔가를 설명할 건데, 이거 알기 전에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 배경 지식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알아둬야 할 것들은 전제가 되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해봤지만 인물이라든지 시대. 인문지문, 예술지문에서는 인물과 시대가 되게 중요하게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글의 짜임이 누구의 뭐, 또는 1960년대 흐름, 70년대 흐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그림도 되게 도움이 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준다? 얘네들은 동그라미로 해주는 거야. 그 다음, 중심 문장을 찾을 때 중요한 것들도 있어. 중심 문장은,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접속어.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즉, 이런 말이 나오면 앞과 뒤가 똑같은 내용인 거야. 그럼 좀 더 쉬운 거에다 밑줄 그으면 돼. 뭐, 또한 그러면 수학으로 따지면 더하기야. 앞과 뒤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접속어라든지, 뭐, 각종 표지들이 있어. 우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얘네들은 세모를 해주는 게 좋아.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뭐 찾기 위하냐면 소제목 찾기잖아. 제목 찾기잖아. 그래서 마지막은 중심 문장을 어떻게 해준다? 밑줄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이거. 근데 이게 말로 듣는 거랑 실제 해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글을 가지고 실제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 교재는 어떤 거냐면 이거 0주차 교재야. 이 교재 몇 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0주차 교재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펴보세요. 3페이지 폈어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제 실제 독해를 한번 해볼 거야. 선생님이 말한 대로 잘 지켜지는지 가보자. 이 글은 이제 실제 나왔던 기초에 있는 지문 중인데 그 지문 중에 하나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크기는 잘 보이죠?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자. 첫 번째 문단.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지력과 이성을 가진 존재이다. 하지만 나와있지? 앞과 뒤가 더 중요해. 하지만 오늘날 인간이 그러한 명칭에 어울리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대량살상이 세계 도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동물 중 유독 인간만이 자신의 종족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지. 그럼 여기서 일단 동그라미 어디가 되겠니? 얘가 동그라미잖아. 그럼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예요?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어? 이 현실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겠지. 왜 유독 인간만이 자신의 종족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냐?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든지 또는 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든지 얘네들은 이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야, 전제.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여기에서는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 내용? 말할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말할 내용은 바로 여기 밑줄 그려 있는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 짐작해, 이 글에서는 유독 인간만이 자신의 종족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그럼 좋았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문단을 읽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이점과 관련하여 로렌츠의 진단과 첨학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지. 범위를, 원래는 이만큼 범위인데 범위를 확 좁혔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누구의? 로렌츠의 진단과 처방이 나올 거지. 그럼 독해 방향이 정해진 거야. 나는 이제 여기서 뭐만 찾으면 돼? 로렌츠의 진단과 로렌츠의 처방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그 외의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니? 부수적인 내용이 되고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야. 우리가 비문학을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지문이 되게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밑줄도 많아지고 지저분해지고 문제 풀 때 시간도 부족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모든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 로렌츠의 진단과 처방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면 진단과 처방 중에 뭐가 먼저 나올 거야? 진단이 먼저 나오겠지? 머릿속에 뭐? 로렌츠의 진단. 가보자. 조건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는 스키너와 같은 행동주의와 달리라고 했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달리니까. 우리는 로렌츠의 진단만 찾으면 돼. 그래서 그는 동물 행동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진화의 과정을 거친 동물의 행동을 보는 그는 공격성은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의 하나이기에 인간에게도 자신의 종족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생득적인 충동이 있다는 것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단합된 형태로 공격성을 띈 종족이 생존에 유리했으며 이것이 인간의 호전성에 대한 열광을 갖게 된 이유라고 로렌츠는 설명한다라고 했지. 자, 로렌츠 진단. 로렌츠는 이 현상을 왜 그런다고 해서 진단한 거죠? 생각적인 충동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적인 충동이 생겼지? 그게 있어야지. 뭐가 유리하니까? 생존에 유리하니까지. 그럼 중심 문장은 어디가 되겠니? 그렇지. 인간에게도 자신의 종족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생득적인 충동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종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공격하는 거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예측을 했어. 진단이구나. 이거네. 나 잘했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처방이 나와야 되지. 그런데 로렌츠의 관찰에 따름이라고 나와서 그지? 처방이 안 나왔어. 좀 더 가볼게요. 치명적인 발톱이나 이빨을 가진 동물들이 같은 종의 구성원을 죽이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했지. 우리가 아는 건 인간이야, 동물이야? 지금 궁금한 건 인간이지. 그럼 얘도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는 중무장한 동물의 경우 그들의 자체 성존을 위해서는 자기 종에 대한 공격을 제어할 억제 메커니즘이 필요했었고 그것이 진화의 과정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로렌츠는 설명한다. 동물 얘기죠. 그에 비해서 인간을 비롯한 신체적으로 미약한 힘을 지닌 동물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자기 종을 죽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억제 메커니즘에 대한 진화론적인 요구가 없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살상 능력을 지니게 됐지. 그치? 억제 메커니즘을 지니지 못한 인간에게 내재된 공격성은 자기 종을 사육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했지. 그럼 다시 나오지. 로렌츠 진단은 뭐야? 이거지? 이게 로렌츠의 진단이야. 그럼 로렌츠의 진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간도 본능이야 그건. 근데 동물들은 억제 메커니즘이 있는데 인간은 억제 메커니즘이 없어. 그래서 억제 메커니즘이 없는 인간이 살상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현실이 벌어진 거야. 여기까지가 로렌츠의 진단인 거야. 그럼 여기서 동물들 얘기는 왜 한 거야? 인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동물들이 아니라 인간인 거잖아. 이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진단, 누가 봐도 진단이지?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어? 처방.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이 나오는 거야. 자, 처방 갑시다. 선생님 오늘 비문학 질문을 2개 해줄 거야. 이거 하나랑 하나 더 해줄 테니 2개 정도 해볼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제도 하고 또는 피드백 시간에 첨삭도 하고 그렇게 할 거야. 자, 가볼게요. 그렇다면 처방이죠. 누구의 처방? 그래. 그렇다면 인간의 내재된 공격성을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지. 이 점에 대해 로렌츠는 회의적이야. 공격성 안 돼. 우선 이런 말만 무조건 해주는 게 좋아. 우선 또는 수학에서 뭐라고? 더하기야. 앞과 뒤를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자, 보자. 우선 인간의 공격적인 본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해서 오늘날 인류를 있게 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에 이를 제거한다는 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어. 또 공격성을 최대한 억제시킨다 해도 공격성의 본능은 여전히 배출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다면 인류에게 희망은 없어 보인다라고 했네. 로렌츠 진단 처방이니? 아니지. 아니잖아. 그런데 왜 번호를 매겨주면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게 중심 문제인 거야. 뭐가 두 가지라는 거야?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두 가지인 거지. 그래서 물음과 답이어서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로렌츠의 처방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처방이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츠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여기까지 보면 처방인지 모르겠지. 그는 이성이 인간의 공격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으나 공격성의 본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첫 번째 방안은 이라고 나와서 첫 번째 방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몇 번째 방안이 나오겠어? 두 번째 나오겠죠? 아울러 몇 번째? 세 번째가 나오겠지. 그럼 이 세 개를 묶어주는 게 밑줄이잖아. 묶어주는 게 어디냐면 이렇게 나와. 이러한 처방을 통해서 로렌츠는 인간의 공격성이 초래할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여주었다라고 나와 있지. 이게 로렌츠의 뭐가 되겠어? 처방이야. 이렇게 밑줄 선생님 미리 권했기 때문에 여기 내용 왜 안 읽었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니는 글을 읽게 하면 첫 번째 처방, 두 번째 처방, 세 번째 처방 이게 다 막 거기에 포인트를 준단 말이야. 이게 내용인 거잖아. 내용에 포인트를 주지 말고 큰 구조로 포인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다시 보면 본문에서 밑줄 그은 부분이 있지. 밑줄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봐. 본문에. 다른 거 읽지 말고 본문을 읽어봐. 자, 그리고 선생님 봐봐. 이렇게 되면 나는 그 내용이 어디인지 다 기억할 수 있어.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나 논제를 제시했어. 그 제시가 뭐야? 야, 인간은 왜 자기 종의 공격성을 보이는 거야? 이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것에 대한 로렌츠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그럼 로렌츠의 진단이 나와야 되겠지? 로렌츠 진단. 인간의 공격성은 본능이야. 억제 메커니즘이 없어. 근데 발달해서 자기 종을 공격하는 거야. 진단. 처방. 공격성을 제거하면 되잖아. 두 가지 이유로 반대했어. 이렇게. 그 두 가지 이유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 두 가지 이유로 반대했어.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처방을 내줬지? 그 처방으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현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거야. 이렇게 구조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세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라 큰 덩어리고 소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럼 문제 풀 때 뭐 할 수 있어? 쉽게 찾아가서 풀 수 있어. 그리고 이 글에 제목도 붙일 수 있어. 우리가. 야, 선생님 봐봐. 제목 붙여봐. 이거 제목은 뭘까? 일단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은 있지. 로렌츠의 진단과 처방. 무엇에 대한? 그냥 공격성? 그렇지. 자기 종에 대한 공격성에 대한 로렌츠의 진단과 처방이지. 이게 제목이 나오잖아. 이걸 쓸 필요는 없지만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는 있잖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 이게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논지 확인 문제야. 이 글의 표제, 부제,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인가.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맛은 이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랑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내용 막 읽고 푸는 거랑 차이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무슨 독해? 이게 구조 독해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과제 주간지도 줄 거고 첨삭도 독해하는 사람도 있지. 이런 걸 자꾸 연습해 보는 거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실제 한번 해보자고. 실제 해보면 주간지 한번 가볼까? 이거 주간지 12월 4주차 주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주간지의 첫 과제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질문 했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 걸로 갑시다. 자, 이렇게
두 문제씩 한번 가볼게요. 제일 먼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연습할 때는 문단 번호 한번 써봅시다. 자, 몇 개 문단을 이루냐 한번 쭉 써볼까? 자, 일단 보통 5문단에서 7문단 정도 되어 있는 게 독서의 기본적인 양이야. 그러나 좀 어려우면 9문단까지 가기도 해. 근데 9문단이라고 해서 문단 수가 많다고 해서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문단의 길이가 길면 어려워. 정리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 문단 안에 내용이 2개의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만 어려운 거지. 이 정도 길이면 아주 평이한 거고, 처음 연습하는 과정에 가서 좀 쉬운 질문으로 좀 엮어놓은 거야. 자, 첫 번째 문단 읽어볼 텐데, 읽어보기 전에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찾아야 된다고? 중심. 그러니까 중심 문장,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대부분 다 아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화제라든지 논제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뭘 찾는다? 화제, 논제를 찾는 거야. 이걸 찾아보자고. 무엇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지. 길어도 상관없어. 말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니까. 읽어볼게요. 도덕적 판단이란 어떤 행위나 의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좋은 것 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니네 실제 비문학 읽으면 이거부터 집중해. 아, 좋은 것, 판단하는 거, 도덕적 판단.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내용이야. 그리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러? 도덕적 판단의 정의, 개념이지. 개념 어떻게 처리한다? 동그라미를 처리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개념들은 중심문장이 될 수 없다고 그랬지? 왜? 얘는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그걸 말할 건데, 근데 그럼 네가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미리 던져주는 전제야, 전제. 그런데 도덕적 판단 기준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 도덕성 발달 단계를 연구하는 콜버그는 인물이죠. 사람들에게 하인즈 딜레마를 들려주고 하인즈 행동에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안 나와 있잖아. 하인즈 딜레마 뭐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야 된다면 여기에 하인즈 딜레마란 이렇게 써놨을 거야. 안 써놨다는 얘기는 알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질문을 했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대답에서 단순하게 예 혹은 아니오라는 응답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전 관습적 수준, 관습적 수준, 후 관습적 수준, 세 수준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세분화, 총 6단계로 구성했다. 이렇게 돼 있지. 첫 번째 문단은 2번씩 읽어도 돼요. 독해 방향이 안 잡히면 한 번 더 읽어봐도 돼. 자, 읽어봤죠?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게? 관습적 수준. 그리고 이 글 전체에서 이어질 내용은 뭐가 나올 거야? 관습적 수준? 세 가지 나오겠지? 그리고 그 세 번째 6가지가 나오겠지? 그래. 얘가 뭐야? 말할 내용인 거야. 그래서 밑줄 어디 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근거를 기준으로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나눈 거야. 그렇다면 다시 이 글 전체의 핵심어는 뭘까요? 그러면 핵심어가 너무 많죠? 발달 단계야. 뭐의 발달 단계? 도덕성의 발달 단계.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이 글의 핵심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야? 도덕성 발달 단계. 세부로 나누어 총 몇 단계? 6단계 도덕성 발달 단계를 말할 거야. 근데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하냐면 도덕적 판단 기준이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거잖아. 그게 도덕성 발달이야. 그럼 판단 기준이 뭔데? 궁금할 수 있지. 그래서 도덕성 판단을 여기서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개념은 그냥 전제. 그럼 여기까지 봤잖아.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겠니? 좀 더 전체적으로는 6단계가 나올 거잖아.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뭐가 나올 거야? 세 개 중에서 뭐가 먼저 나오겠니? 그래. 가장 전 관습적 수준부터 나오겠지?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올 거고? 관습.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그래 방향을 예측하고 그렇게 읽어 나가는 거야. 그러고 나다 보니 내가 생각한 게 맞아. 그러면 글의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빨라진다는 거야. 그렇게 독서를 읽는 거야. 자, 가볼까요? 그러면 콜로그가 구성한 가장
가장 낮은 도덕성 발달 단계는 전관습적 수준이다. 이 수준의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행위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준은 다시 두 단계로 구성된다 라고 했잖아. 이건 중심운명은 아닌데 선생님은 얘는 밑줄 거. 왜? 앞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게 해주잖아. 다시 두 단계가 나와. 가장 낮은 도덕성 단계인 1단계에서는 판단의 기준은 처벌이다. 벌을 받으면 나쁜 것이고 칭찬을 받으면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 2단계에 도달하면 자신의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즉, 선생님이 즉은 어떤 말이라고 했지? 앞과 뒤가 똑같은 말이야. 그 앞에는 뭔데? 자신의 이익의 판단 기준, 자신의 이익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지. 즉, 자신의 이익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냐? 욕망에 충족하는 것을 옳다고 간주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이 글 전체의 핵심화 중심적인 뭐가 될까? 1단계, 2단계는 아니겠지. 왜? 이 두 개를 뭐 해준 애가 있으니까. 묶어준 애가 있지. 그 묶어준 애가 뭐야? 그래. 전관습적 수준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밑줄을 하나 긁 거라면 이 두 개를 묶어주는 전관습적 수준이 무엇인데 이걸 물어볼 것 같아. 그럼 밑줄은 어디다 긁네? 자기중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좋아.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도 얘는 내모들도 천도도 괜찮지 않을까? 핵심어니까. 그지? 이거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 이 수준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좋게 않을까? 야, 밑줄 좀 길어도 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걸어놓잖아. 그 다음이 편해져. 왜 다음이 편해지겠어? 어차피 구성 자체가 이거랑 비슷한 구성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두 번째 문단까지 잘 읽히면 그 다음 문단까지 속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건 뭐가 기억하면 되냐면 도덕성 발달 단계야. 총 6개. 전관습적 단계에서는 얘는 뭐냐? 자기중심적인 거야. 여기에 2개. 그럼 관습적인 단계는 어떤 단계인 거야? 여기에 2개. 아니, 안 읽었는데도 그 다음 중심은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후관습적 수준은 이걸 중시하는 거야. 그 2개. 이렇게 될 거잖아. 안 읽었지만 글을 읽는 거가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가는 거야. 자, 그럼 다음 문단 가볼게요. 두 개가 딱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전관습적 수준을 넘어서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하는 관습적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했지. 여기 무슨 수준? 관습적 수준이야. 여기 이렇게 메모를 해도 되겠죠? 이 수준에서는 아까 밑줄 없다고 기억해봐. 앞문단 가봐. 이 수준에서는 여기다 밑줄 걷지. 그러면 안 봐도 밑줄인 거야. 이 수준에서는 행위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 집단이나 국가의 기대를 따르게 된다. 이거잖아. 그럼 동그라미 2개 있었지? 뭐였어 아까? 1단계, 2단계였지? 그럼 여기는 무슨 단계, 무슨 단계? 3단계와 4단계야. 3단계에서는 그 다음 4단계에 이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읽지 말라는 건 아니야.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지. 다시 읽어볼게. 3단계에서는 자신에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 즉, 같은 내용이야.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4단계에 이르면 모든 잘잘못은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의 준수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 그럼 여기서 무슨 단계? 관습적인 단계. 사회 집단이랑 국가의 기대를 따르게 되는 것. 2단계 나와 있지. 관습적 수준을 넘어서면 뭐가 나와? 후관습적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 수준은 밑줄이 그냥 자신의 가치관과 도덕적 원칙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별개임을 깨닫고 집단을 넘어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개인의 양심이야. 여기 몇 단계? 2개. 5단계에 이르면 법의 합리성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법이 합리적인가? 법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는 잘못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6단계에 이르면
도덕적 판단은 스스로 선택한 양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법이나 관습과 같은 제약을 넘어 인간처럼 생명 존중과 같은 본질적 가치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지. 그럼 이 글은 여기서 끝나도 상관은 없어. 근데 너네 책에는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 있지. 자,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가볼까요? 콜보그 이동의 특징으로는 우선이 난 무조건 1이야. 우선 무조건 1. 1이야. 특징이 1. 1만 있겠니? 우선에 있으면 다음도 있겠지. 인간의 도덕성 발달이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순차적이라는 거야. 특징이 사람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도덕성 발달은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도덕적 난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이라고 말했으면 이러한은 이것과 이거 두 가지지 특징이니까 이렇게 해줘도 되고 콜버그 특징, 이러한 특징은 두 가지인 거야. 근데 이러한 콜버그의 라고 했으니까 넘어갈게. 아이고. 콜버그 이론은 도덕성 발달을 이끌어줄 수 있는 유형한 도덕교육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했어. 마지막 문단의 중심명은 뭐가 되겠냐? 콜버그 이론에 아니 본문에서 봐. 밑줄 그은 거 이겼잖아. 첫 번째 뭐가 나왔어? 콜버그 이론의 특징과 뭐? 가치. 가치는 다른 말로 하면 의의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중심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봐. 밑줄 그은 거 체크되는 거 쭉 한번 읽어봐. 다시 읽지 마. 딱 밑줄 그은 것만 봐. 구조니까 내용만 봐. 자, 가볼까? 자, 첫 번째 문단.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도덕성 발달 단계. 총 몇 개로 나눈다고? 3개. 그리고 세부적으로 2개씩 더해서 총 6개로 나뉜다고 했지.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 두 번째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슨 단계? 전관습적 단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바로 돼. 어차피 시험 주는데 뭐 안 보고 외우려고 그래. 첫 번째는 무슨 단계? 뭘 되게 중시해? 자기에게 얼마큼 이익이 되느냐. 두 번째 관습적 단계지. 거기는 뭐? 사회 집단과 국가. 세 번째는 뭐? 가치관이나 양심.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 마지막에 특징 2가지와 가치. 이렇게 된 거야. 됐잖아. 됐지? 제목 붙일 수 있어. 제목 뭘까? 이거 전체 핵심은 도덕성 발달 단계. 누구의?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 특징과 가치 또는 이렇게 된 거지. 제목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특징 및 의 이렇게 쓰면 돼. 이게 제목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문제 넘겨보세요. 이 문제의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논지 전개 방식이야. 논지 전개 방식이야. 그럼 논지는 뭘까? 논지는 우리가 찾은 거야. 논지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 콜버그 그 핵심 이론의 특징이지? 그럼 전개 방식은 뭐니? 그 내용을 어떻게 펼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가장 적절한 것이지? 이건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해야 돼. 우리가 생각했잖아. 참 빛이 반사되지. 항상 그 자리에 보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논지라고 불러. 그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면 어떤 방식으로 펼쳤습니까? 잖아. 우리 얘기했잖아.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특징과 의의였지? 같이 의의였지? 자, 골라봐. 몇 번일까요? 몇 번? 1번.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기존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었냐면, 하나씩 맞나? 아닌가? 맞나? 이렇게 풀었잖아.
이 문제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논지 정도 방식이잖아. 논지가 뭔지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야지. 근데 그것만 하면 답이 나오잖아. 여기서 특정은 이건이 누구 거예요? 콜버그 이론. 소개했지? 총 몇 단계? 6단계. 의의는 어디 나와? 네.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을 아는 것들을 제껴서 남는 게 답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 이거 답이 이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비문학을 풀 때 문제 풀 때 전제가 있어. 대전제. 비문학 문제를 풀 때 대전제. 니네도 알고 있어. 잘 활용하진 않아서 그렇지.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지문에. 봐. 이렇게 잘 알잖아. 이게 첫 번째 대전제야. 그래서 답을 모르겠으면 어디를 봐야 돼? 지문. 지문을 봐야 되지. 근데 니네는 답을 모르겠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지문을 안 보고 머릿속에서 뭔가 자꾸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야. 왜? 나 이 글을 읽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왜 안 넘겨보냐라고 말했을 때 넘겨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럴 땐 못 넘겨보잖아. 두 번째, 귀찮아서. 시간. 그렇지. 저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말했던 거 어디 있는지 몰라서에 해당하지 않잖아. 어떤 내용이 어디다 정리되어 있는지 다 알지. 그래서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걸 이렇게 문제 풀 걸 전제로 해서 글을 그렇게 구조화해서 읽는 거야. 어? 이게 내용 독해가 아니라 구조 독해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읽어놨을 때 문제에서 맡기면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럼 빠르게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대전제야. 근데 이건 그렇게 푸는 거랑은 상관없어. 또 다른 두 번째 전제가 있어. 니네는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잖아. 자꾸 사지선다. 오지선다. 물론 선생님 대학 갈 때는 사지선다. 아무튼 오지선다잖아. 오지선다가 주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면 장점은 답은 이 5개 안에 있어. 무조건 5개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니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답이 아닌 거 제껴 나가다 보면 남는 게 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모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물어봤잖아. 너는 문제 풀 때 적절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찾는 거잖아.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 제껴놓고 남은 거잖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볼 때는 말 그대로 이제 다 제끼니까 머릿속에 뚜렷한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뚜렷한 생각이 있어야지 정확한 답을 골라내는 거야. 이런 것처럼 생각해봐. 얼마나 생각만 하면 되잖아. 제목 찾는 건데 내용 이해 못해도 이건 풀 수 있잖아. 이렇게.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 다음 문제 가볼게요. 아, 옆에 있구나. 자, 이거 조금 어려워 보이지? 길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어려워. 선생님 다 그렇지? 하나도 안 어려워. 막상 풀으면 더럽게 어렵고. 이건 진짜 안 어려워. 나는 니네한테 이게 왜 답인지 얘기 안 했어. 일부 문제도. 근데 니네 답이 몇 번이라고 물어봤잖아. 니네가 다 답을 찾은 거야. 이것도 똑같아. 보기는 윗글에 소개된 하임즈 딜레마. 몇 번째 문제 나갈게? 첫 번째 문제 나왔었지? 콜버그의 연구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A, B에 들어가는 내용을 바르게 묶은 것이라고 했어. 자, 이게 하임즈 딜레마 이야기야. 한번 읽어볼게. 하임즈는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대. 부인을 살릴 수 있는 약은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약사가 만든 약뿐이었어. 그런데 그 약사가 원가의 10배나 되는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하임즈는 그 약을 구입할 수가 없었지. 이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약팔이. 약팔이 맞긴 하다. 약하니까. 돌팔이? 자, 하임즈는 약사에게 약을 싸게 팔거나 외상으로도 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절망을 느낀 하임즈는 그날 밤 약방을 부수고 들어가 부인을 위해 약을 훔쳤다라고 돼 있어. 자, 그건 답인 거야. 자, 봐. 질문. 하임즈 행동은 옳은 것인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요? 판단.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판단 근거가 나와 있지. 오, 봐서 넘어가잖아. 단계 몇 단계야? 2단계. 어딘지 알잖아. 빨리 넘어가. 2단계의 판단 기준이 뭐였어? 2단계의 판단 기준이 뭐였나요? 자기의 생각하지 말고 봐. 뭐라고 나옵니까? 자신의 이익이, 직접적 이익이 있냐 이거지. 근데 얘라고 했지. 그럼 저기 A에 들어갈 만한 보게. 자신의 이익을 충족해. 그렇죠.
그렇지. 그럼 선택지 중에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1번. 1번 아니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 하나밖에 없니? 1번 아니면 2번.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그래 1번 2번이야. 맞아. 그렇지.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겠지? 됐지? 난 내가 얘기하니까 너네가 얘기했다. 다음 단계 4단계지. 4단계 아니오라고 얘기했지. 자 4단계 판단 기준 뭡니까? 맞아?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의 준수. 법의 준수지. 그러면 얘가 아니오라고 했지. 그럼 여기 뭐 들어갔어? 법을 어떻게. 그렇지. 몇 번? 2번. 뭐야 여기 답이 갈리면 안 돼. 2번. 2번. 그렇지. 2번. 탁 나오잖아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기 때문에 구조화해서 잘 읽었기 때문에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오답 한번 가볼까? 1번은 몇 개 할게? 거기 합리적. 몇 단계? 그래 넘겨봐. 몇 단계? 5단계. 그래 5단계. 맞잖아. 그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막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인정해. 그럼 여기 단계가 막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는 헷갈릴 때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얘는 몇 단계일까? 이런 생각으로 다른 단계에서 얘를 찾아보면 돼. 근데 어쨌든 얘는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만 읽어도 돼. 어? 근데 아까처럼 이 기록은 내용이 좀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막 대충 외우고 있잖아.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 어설프게 외우고 있잖아? 큰일 나. 머리는 믿지 마. 왜? 머리는 있는 걸 없애기도 하지만 없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걸 연결도 시켜 머리는. 머리는 딱 어디까지만 어떤 내용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만 기억하면 돼. 됐지? 자 다음 거 가볼까?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됐지? 자 한번 풀어볼래? 내가 시간 줄게. 한번 풀어볼래? 자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 과정을 잘 생각해봐. 그리고 선생님은 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게. 자, 지금까지 다 만나면 틀린 거야. 자, 그래? 좀만 더 줘? 좀만 더 줄게. 자, 풀어가는 과정을 봅시다. 일선님이 아까 대전제는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다. 두 번째 전제가 또렷한 생각이 있어야지 정확한 답을 골라낸다 했지? 자, 일단 기억은 뭐죠? 전관습적. 전관습적인 단계지. 자, 전관습적인 단계 뭐가 제일 중요하죠? 자기 이. 아니 생각하지 마. 읽어줘. 읽어줘. 밑줄 걷어있으니까 이 수준에서는 행위자의 위치는 직접적인 결과. 계속? 연관 때문에 자기 기준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자, 기억. 소수의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지. 세모. 이기적 욕망. 동그라미. 집단의 질서? 자, 니 뭐였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야, 얘는 몰라. 일단 세모. 야, 이렇게 됐어. 자, 니는 무슨 단계? 관습적인 단계지. 자, 다시 봐. 관습적인 단계 뭘 중시하지? 사회, 집단, 국가. 그치? 국가의 이익이 되는 거야. 집단의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 맞아?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수준? 판단할 수 없어. 그치? 내가 나중에 답은 근거를 찾아줄게. 일단, 세모도 훌륭한 표지인 거야. 시간이 필요한 건 세모야. 네 개인의 자율성? 성인들에게서 답 몇 번이야, 이렇게 보면? 2번. 이렇게. 그 머릿속에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왜 틀렸냐? 이게 도덕성 발달 단계라 그랬지. 사람들 첫 번째는 어떻게 단계별로 간다 그랬지. 그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단계는 몇 단계겠니? 1단계. 1단계 거쳐서 2단계, 2단계 3단계 가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치는 단계 몇 단계? 1단계. 그럼 얘가 더 많이 거쳤겠어? 얘가 더 많이 거쳤겠어? 얘가 더 많이 거쳤겠지. 그러니까 바뀌었지? 이렇게. 근데 그건 모르더라도, 세모더라도 아까 했잖아요. 기억, 단계, 읽어보고
싹 동그라미 싹 니은 7 앞뒤 문장 보고 나서 돌아와서 싹싹 그럼 답은 정확하게 나오지. 이렇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 자, 다음 문제 가볼까? 4번 문제. 아, 이거 어려운 문제죠. 자, 어려운 문제죠. 이게 선생님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해. 왜 이런 문제를 좋아하냐면 선생님의 수업하는 방향과 잘 부합한 학생들은 10초 컷. 근데 그 방향과 잘 안 되거나 막 그러면 답이 안 나와. 보자. 우리 잘 맞는지 한번 봅시다. 풀어봐요. 자, 우리는 다 안 맞는 걸로 잘 안 맞는 걸로 10초가 지났는데 썼어 일단? 일단 썼어. 네, 좋아. 이 문제도 자, 네, 봐요. 이렇게 되면 일단 사고 과정이 좀 틀어져 있을 수 있어. 네, 같이 보자고. 여기서는 A의 내용을 바르게 추론한 거야. 추론이라는 건 미루어서 이제 짐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도 뭐랑 똑같아? 뚜렷한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 답을 가지고 와서 내 생각과 맞는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지. 하나하나 맞춰보는 건 의미가 없는 문제야, 얘도. 얘도 대전제, 두 번째에 나오는 거지. 뚜렷한 생각이 있어야지 정확한 답을 골라낸다야. 그럼 여기서 A의 내용인데, A의 내용은 올바른 교육이지. 자, 여기서, 도덕을 발달을 이끌어줄 수 있는 유용한 교육의 틀을 제시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교육해놔야? 근데 그 문장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러한 콜보그의 이론이야. 그럼 앞에 다시 몇 개가 있어? 2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는 뭐냐? 우선 1. 포인트만 잡아준다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도덕적 난제를 스스로 해결할 때 이루어진다. 이거지.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단계별로 현 수준보다 좀 더 나은 거 스스로 해결해봐. 더 높은 애들은 좀 더 높은 거 스스로 해결해봐. 이게 되겠지? 이게 교육의 틀인 거야. 다음 몇 번? 그래. 아, 맞겠지. 나 답 안 봤어. 당연히 맞겠죠. 그래 한 거야. 야, 이렇게만 설명했는데 엉뚱한 답 쓰면 그게 더 문제잖아. 그치? 오, 맞아요? 나도 봐야겠다. 그래. 5번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나한테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50초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45초는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나머지 5초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어떻게든 아까 했잖아. 적절하지 않는 것은 보고만 이렇게 제키잖아. 이게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푸는 문제. 괜찮지 문제. 이렇게. 안 괜찮아? 이 문제 사람이 그래서 좋아해. 이건 그래서 앞에서 충분하게 내용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너무 쉽게 풀고 이거 하나씩 제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는 추론 문제잖아. 근데 이거 맞춰보면 그건 일치 문제가 돼버려. 그래서 문제가 다 변질이 돼. 본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본문에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서 말하고 있는 건 올바른 교육은 뭔데? 단계별로 가잖아. 근데 더 높은 단계를 스스로 해결하면 는대잖아. 그러면 현재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걸 스스로 해결해봐. 이거잖아. 그 다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자, 독해. 네, 2가지 원칙 해줬지? 2가지 대전제.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 실제로 답을 지문에서 찾아. 두 번째, 뚜렷한 생각이 있어야지 정확한 답을 골라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우리가 하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글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조화해서 읽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야.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봐.
수능에서 독서는 선생님 이제 재수생을 오래 하니까 재수생을 오래 해서 보면 선생님은 3단계로 가. 3학기야. 재수생은 3학기. 3학기로 보는데 이제 1학기 때 독서만 놓고 보자면 1학기 때 하는 건 뭘 하겠냐. 지금 오늘 수업을 딱 해보는 결과 1학기 때 가자마자 뭐부터 수업하겠니? 니네 선생님이랑 오자마자 뭐부터 했어? 피드백. 그거 맞긴 한데 아니 독서 수업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어? 글 읽는 방법, 구조도 개야. 그래서 글 읽는 방법 1단계는 글 읽는 방법을 먼저 하는 거야. 웃겼다. 글 읽는 방법을 했어. 그러면 2학기 때는 뭐 할까? 그냥 문제를 풀지. 근데 선생님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수능도 쉽다고 그랬지. 왜? 매번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문제를 보자마자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바로 문제 유형을 어떻게 해야 돼? 분류할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는 무슨 문제? 이 문제는 무슨 문제? 출제자가 이걸 왜 냈을까?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분류해. 분류만 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 분류하고 나서 이것들을 각각 뭐 풀이법을 익혀야 되겠지. 풀이법을 숙지하는 거야. 아까 논지 전개 방식은 제일 먼저 논지부터 찾아야 돼. 이렇게. 아까 뭐 추론 문제는 앞에서 다 읽고 가져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풀이법을 숙지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3학기가 이건 내가 얘기할게. 실전 풀이를 하겠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니? 약점을 보완하는 단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전은 실제로 내가 정해진 시간에 밑줄 긋고 본 문제 풀어보고 이런 거야.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내가 오자마자 물어봤잖아. 너는 어느 모의고사에서 어디가 좀 약한 것 같아? 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니네 대답은 다 대부분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전 독서요. 전 문학이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좀 더 디테일한 애들도 있어. 아, 선생님 저는 과학기술지문이요. 또 어떤 애들은 선생님 저는 고전시 가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나잖아? 이때 약점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선생님 저는 비문학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약점의 문제 유형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그 문제 유형을 가지고 뭐해? 이렇게도 풀어보고 답은 이미 나와 있어. 기출이니까 답이 있지. 답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 풀었을 때 더 답이 빨리 나올까? 아니면 뭐 이런 과정을 풀까? 그걸 연구하는 단계가 이 약점 보완 단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고 여기 하고 있고 2학년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 안 해도 돼. 여기까지만 다 해도 돼. 글을 제대로 읽기만 해도 뒤에 것들은 좀 더 수월해지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여름방학 이후에도 그때부터 이제 유형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해줘. 대표 유형. 대표 이런 유형들은 출제자가 이런 걸 묻기 위해서 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걸 준비하고 시험장 가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단계인 거야. 그러면 니네가 이제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 수능 잘 보려면 기출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기출 보기만 해도 답이 다 생각나는데 이걸 왜 자꾸 하냐. 그잖아. 문제 답이 다 생각나는데 자꾸 풀어봐야 그냥 답 체크하면 끝나는 걸.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와. 처음에 기출을 볼 때는 자꾸 뭘 보는 거야? 글 읽는 방법 위주로 보는 거야. 글의 구조를 자꾸 봐. 그러면 비문학에 수능에 나온 비문학도 구조가 비슷해. 그러니까 글의 구조가 비슷하면 파악하기가 쉬워져.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볼 수 있겠지. 두 번째는 유형, 이 문제, 이 문제? 저기 나왔던 문제랑 똑같네? 유형 위주로 한번 볼 수 있겠지. 근데 유형이 좀 숙지가 안 됐어. 한 번 더 봐. 마지막에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들 있잖아. 그 별표 해놓으면 다 나오잖아. 그럼 자주 틀리는 문제만 봐도 내가 어떤 문제에 약한지, 그러면 내가 어떤 사고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러면 기출에서 그 문제만 다 체크해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기출이 기본적으로 3번 이상 가지. 이렇게 그래서 기출을 많이 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 이 과정이 하는데 시간이 걸려 읽는데. 근데 지금 이제 내신이 언제냐면 내신이 5월 달이니까 4월 말이나 5월 초잖아. 그러면 3월 말까지는 선생님이 이 수능 과정을 하지. 12월 말이잖아. 1월 말, 2월 말, 3월 말 3개월이야. 3개월 하면 너희들 비문학 진짜 익숙해질 거야. 비문학 익숙해지면 좀 자신감도 생기고
첫 모의고사 때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최소한 비문학 읽으면서 틀리더라도 답을 찾는 과정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겨울방학 때까지? 내년 그 3월까지 어디까? 여기까지를 좀 끝내자고. 그래서 이걸 첨삭으로는 단계별로 가는 거고. 근데 선생님, 저는 수능, 난 내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마 그 전까지 좀 더 문학 개념이라든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할 거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